자, 18강. 드디어 이제 기초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 얘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돈 많이 벌자.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건 경제 성장은 여러분 장기적인 거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자. 이런 건데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요겁니다. 정의 내려보고요. 성격.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 경제 성장은 결국은 생산을 많이 하자. 총생산. 그래서 총생산과 관련된 함수를 구성해 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 할 때 제가 잠깐 언급드렸어요. 이 생산 요소가 있고 장기, 단기 뭐 이렇게 나눠졌죠. 그럴 때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을 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함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경제 성장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이 생산 함수 이외의 것으로 이제 근원적 요인인데 성장 요인인데 이걸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차례로 한번 출발해 보죠.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자,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1인당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1인당. 우리가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거의 증가다. 이걸 명목을 써도 되고 실질을 써도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1인당 GDP 요겁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내려놓고요. 그럼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T라고 이게 하첨자로 되어 있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해볼게요. 3월 달에 라면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자, 4월 달에 4월입니다. 이거 3, 4월 요거는 이제 T죠, T. 여기가 T라 그러면 여기가 T 플러스 1. 예, 한 달 더 추가됐다. 이걸 연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요때 라면 가격은 150원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성장률을 보는 겁니다. 라면 가격 변화율. 이렇게 본다라는 건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놓고 이제 기준 연도 이런 건 뭐 좀 익숙하시죠? 얘가 얼마였어요? 100원이었죠. 100원. 자, 그런데 이번 달 가격이 150원이죠. 여기에다가 원래 가격을 뺀 거야. 이 변화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딱 보시고 나서 50% 늘었네.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100원분의 50원 곱하기 100 이러면 50% 늘었구나. 이게 가격 변화율, 가격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성장률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30년에서 2031년이라 그러면 이게 올해라고 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1인당 GDP T 플러스 1년.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2031년에 1인당 GDP에서 빼기 2030년에 1인당 GDP. 이게 이제 변화폭이죠. 이걸 뭘로 나누냐? 2030년 걸로 나누는 거죠. 원래 GDP에서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1인당 GDP.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T는 T 플러스 1, 여기 T 플러스 1년에 경제 성장률을 하려면 성장률을 보려면 항상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그게 얼마야? 그럼 올해 거를 그대로 이것뿐의 이게 아니라 그 갭, 그 전에와의 차이 제가 요 가격으로 보여드린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몇 프로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2031년, 2030년, 2030년. 2030년분의 2031년 빼기 2030년. 다 1인당 GDP죠. 요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가 나온다. 요것도 살짝은 이해는 조금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격을 가보죠. 한마디로 해서 지수적이라는 거예요. 지수적이라는 건 증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가 확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훅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누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과거의 성장 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효과가 누적된다. 쌓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걸 할 때는 초반에는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쌓이고 누적되면 그다음부터 폭발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야. 과거에 이루어진 성장의 효과는 누적되어 현재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봐버리면 이게 누적되면 어느 시점에 보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뭐든 간에 경제 공부든 간에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누적된 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실력 올라가는 속도가 가히 고속도로입니다.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죠. 근데 이 누적된 게 밑에 없는 없는 사람, 여기가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건 인내하는 기간이죠. 성장률의 차이가 지속될 경우 그 효과가 누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국가, 어떤 개인 간의 비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경제 공부를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계속 하면 못 쫓아가요. 그걸 나중에는. 더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훅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속성, 인내 계속 하는 거와 그러면 속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봐보면 이 누적된 기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쌓였죠. 차곡차곡. 그러니까 지수적 성장이라는 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2의 3승 이런 식으로 팍팍 올라가는 거죠. 요게 3승과 4승의 차이지만 이건 8이고 얘는 16. 3과 1의 차이지만 2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수적이라는 건 곱하기로 올라간다는, 더하기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장 위에 누적되어서 그 성장을 하고 간다. 쌓인 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지수적 성장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소득 격차, 1인당 GDP로 이제 하니까 요걸로 따져보면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냐면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게 훅훅 국가 간에 산업혁명을 이제 해서 18세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쌓았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아직 산업혁명을 제대로 못했어. 그런 나라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아직 요 수준에 있는 거고 어떤 나라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데이터를 봐보면 비교적 양의 값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쭉 세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물론 그 성장을 하는 건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달라요. 같은 지역이라도 또 다르죠. 그 패턴은 따라잡기 캐치업 전략인데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인 거죠. 가난한 나라들이 선진국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모방해 갖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성장이 있다. 한국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팔로우가 아니라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따라잡기 성장은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주로 그렇게 했더라. 이 정도로 가볍게 스케칭을 하고요. 자, 이제 본 게임이 되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건 1인당 GDP니까 어쨌든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과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그로스니까 총 생산이죠. 국내,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생산함수가 뭐냐? 똑같은데 총 생산함수가 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한 국가의 총 생산은 기술 수준 곱하기 요 F는 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게 원인이라는 거죠. 물적 자본과 노동의 총 효율성. 노동의 총 효율성을 한마디로 쓰면 인적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메모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 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요 기술 수준이라는 건 질적 성장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미리 내고 갈게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겁니다. 생산에는. 그런데 요 양적 성장을 하는 이 물적 자본과 노동, 즉 인적 자본은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말을 배웠죠? 한계 생산 체감. 체감이란 말 대신에 감소라는 말을 써도 돼요. 여러분이 미시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비용 얘기할 때 제가 왜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지를 혼잡 비용 뭐 이런 걸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도 처음에는 노동을 투입하면 생산이 늘죠. 느는데 느는 폭은 줄어들어. 그걸 왜? 뭐 서로 발을 밟고 막 기계 한 대 들어갔고 여러분 이건 미시했으니까 참 가볍게 갈 겁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도 똑같이 한계 생산이 기계를 계속 들여놓으면 나중에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공장에다 기계를 언제까지 들여놓을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적 자본은 기계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양적인 거예요. 양적인 거. 그럼 요거는 한계 생산이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술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총 생산은 어느 시점에 가면 머물 거라는 거야. 멈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질적, 기술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야. R&D 개발, 뭐 이런 거. 기술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진리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생산 함수는 세 가지요. 기술 수준, 물적 자본, 효율적 노동. 요거를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 자본은 이 노동자 숫자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숙련도, 그죠?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본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총 생산 규모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는 게 노동의 효율성.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인적 자본. 예, 노동자가 축적하고 있는 평균적 숙련 수준. 이 숙련된 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적 자본이에요. 그럼 인적 자본의 크기는 뭐냐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노동자 수가 있고, 동시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곱하기 하는 게, 요렇게 숙련 수준, 요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효율성이 좋다라는 건 숙련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동의 숙련도, 이게 질이죠. 노동의 질이라고 보는데 생산 기여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동일 노동자 수더라도 숙련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이 생산할 거라는 건 상식에 속해요. 어쨌든 물적 자본은 기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이 기술은 이 인적과 물적 자본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쟤네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생산과 관련된 지식. 요거는 이제 오타가 나는데 요 관이 아니라 생산입니다. 생산 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지식, 자본을, 물적 인적 자본의 사용 방식이 기술인데, 기술 수준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이 진보되었다라는 거는 이 생산 지식이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혁신, 이런 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뭐 생산 방법,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걸 사용해서 생산 과정에서, 그래서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이라도 기술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이 생산하는 건 당연히 상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와 관련할 거냐면 지속적 경제 성장. 우리의 목표는 일시적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이 이미 나왔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한계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예요. 둘은 똑같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자본입니다.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생산이라고 치면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휘어져야 돼.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기계의 대수가 더 증가하면 생산은 늘어나. 근데 늘어나는 폭이 지금 이렇게 작아지죠. 이 폭이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감소합니다. 물적 자본의 한계 생산은 양이지만 증가하는 정도는 감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물 감소의 법칙. 그러니까 어느 그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늘어난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점점 감소하죠. 한계 생산의 양이라는 거는 추가로 집어넣으면 한계 항상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마이너스는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빨리 하기 위해서 노동은 똑같아요. 둘 다 한계 생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 늘리면 총 생산 늘어납니다. 근데 한계 생산이 감소해요. 체감합니다. 그 얘기는 증가하는 정도는 감소한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노동자 수가 있고 생산을 늘린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생산이 이렇게 멈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증가폭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에 증가폭은 굉장히 높죠. 나중에 갈수록 똑같은 양을 여기서 이제 1명, 2명, 여기서 2명에서 3명. 그러니까 1명씩 더 추가했지만 생산이 늘어나는 폭은 이렇게 수직, 요거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계 생산 감소, 한계 생산 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은 할 수 없다. 인적 자본이라는 건 인구수, 노동자 수 들어가죠. 교육, 숙련도, 이거 증가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 둘을 합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노동자만 늘리면. 기계는 한 대로 고정돼 있어. 근데 만약에 기계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지만 이 올라가는 폭이 작아져요. 기계를 계속 추가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미리 정리하고 갈게요. 총 생산은 일국의 총 생산이 늘어나는 게 경제 성장이죠. 기술 수준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펑크션 곱하기입니다. 함수 물적 자본 기계 인적 자본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계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어느 시점에 가면 얘네 투입을 늘리지만 추가적인 생산량이 적어지거든.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이 정체 상태에 빠진다는 거야. 경제가 더 이상 성장 못하고 가만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성장 곡선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계속 완전히 훅 올리려면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남았다라는 거야. 기술 진보. 이게 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만으로는 양적 성장인데 양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아니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만 생각하면 그 공장의 규모가 있는데 기계를 갖다 물적 자본, 기계를 갖다 집어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정해진 노동자와 자본인데 여기에다가 신기술을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면 수학 체감, 즉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기술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과거 지식 위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술 진보가 뭐를 담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 성장. 이러면 총 생산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지식은 과거 지식 위에 더해지기 때문에 수학 체감, 한계 생산 체감이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만약에 기술의 한계 생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발명을 하면 이 발명을 근거로 새로운 발명하는 게 더 어려워져야 돼. 이게 한계 생산 체감, 수학 체감이에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렇지 않아, 현실은. 현실은 어때요? 발명을 하면 다른 부분으로 파급이 돼. 그래서 그 발명을 힌트를 얻어서 상승작용해서 더 빠른, 더 새로운 발명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의 발명은 다른 발명을 일으키고 이 발명은 또 다른 발명을 낳고 또 다른 발명을 낳는. 그러니까 과거 지식 위에 더해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발명이 다른 발명을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발명이 더 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건. 그래서 기술 진보에는 수학 체감, 한계 생산 감소, 한계 생산 체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 진보되면 될수록 생산 곡선이 위로 올라가서 생산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총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기술 진보,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중에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거는 뭐냐라는 거야. 기술 진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노동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노동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생산이고 노동, 자본도 마찬가지요. 물적 자본도 노동이 늘어나면 생산은 늘어나요. 총 생산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산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폭이. 물적 자본도 이걸 뭐라 그래요? 한계 생산 체감이라 그런 거야. 여기 한계 생산의 양이라는 거는 총 생산이 늘어나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늘어나는 폭이, 그런데 이 한계 생산이 양이지만 한계 생산은 체감, 감소한다는 얘기는 총 생산이 늘어나는 폭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점 가면 성장이 제자리 걸음한다는 얘기예요. 물적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요 물적 자본도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물적 자본이나 이 인적 자본 가지고는 지속적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남은 답은 뭐냐? 기술 진보. 기술 진보는 Y, 한계 생산 체감, 수학 체감이 안 작용되니까. 그 이유가 뭐야? 과거 지식 위에 더하기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처럼 발명을 이제 기술 진보라고 보시면 이게 또 다른 기술 진보, 또 다른 발명을 낳는 촉매 역할을, 촉진력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즉, 총 생산 함수를 위로 올려버려.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 국가 간의 경제 성장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이후에 국가 간의 경제 성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날까? 뭔 일이냐면 총 생산 함수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나라를 보면 이게 유사해. 그런데 국가들 간에 동일한 성장 경로를 밟지 않더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두 나라 간에는 경제 성장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즉 한국과 동일한 노동자, 물적 자본,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디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게 옛날에 비교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아르헨티나는 후진국으로 떨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네? 총생산하면서 구성 요소가 비슷한 나라인데 성장률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 간의 성장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산 요소 증가, 이게 이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죠. 기술 진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근사적 성장이라 그러는데 이거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거예요. 근본적 성장 요인. 생산 요소가 축적되고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증가하고 축적되고 기술 진보에 투자할 국가 차원의 능력. 그러니까 인재를 길러내고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국가 차원의 능력. 이게 바로 근본적 성장 요인이에요. 이것이 근사적 성장 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분명히 국가 간의 성장 요인이 있어요. 이런 근본적 성장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거 또는 문화적인 측면, 또 하나가 제도적인 측면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를 하고 차이를 냈던 근본적 성장 요인은 지리적인 거 분명히 있긴 있지만 약하고요.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거, 특히 교육제도, 여기에서 금융제도, 정부의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서 확실한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히 남북한 보면 이제 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본적 성장 요인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근본적 성장 요인, 국가 간 차이를 이런 것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성장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 성장 요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리적 요인이에요. 뭐 기후나 생태 환경이죠. 잘 사는 나라는 온대 지역이고 이건 남북 문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북쪽에 조금 열대 지역 가난한 자는 더 없잖아.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분명히 농업 같은 건 영향을 주겠죠. 농업 같은 건.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장기 성장의 기술적 부분 이걸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에서는 이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경제 성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산업사회에서는 이 지리적인 거를 기술적으로 다 커버를 해버리거든. 무슨 얘기냐? 열대 지역이라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워서 일 못하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설명이 안 돼. 또는 또 하나는 유럽은 같은 지리적인 거잖아요. 유럽 안에서 국가 간의 경제 성장 차이. 남북한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똑같은 지리적 조건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지리적인 거 가지고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두 번째 근원적 선정률 문화적인 거다. 문화라는 건 뭐냐? 가치관과 신념이에요. 아주 복합적 총체로서 문화라는 건 그 사회의 복합적 총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가치관, 신념, 믿음, 생각의 차이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걸 이제 개신교라고 그러는데요. 가톨릭에 대해서 가톨릭을 구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를 신교.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근면성실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칼뱅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얘기한 거죠. 이 개신교 얘기하면서 야 천국에 올라 그러면 예정설 기억나실 거예요. 천국에 올지 안 올지 너 몰라. 다만 네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야. 소명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근면하고 성실하면 너가 부자가 되겠지. 돈을 모으겠지. 그럼 하나님한테 신호를 보낸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면성실해서 제가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개신교라는 어떤 믿음 체계, 신념 체계가 바로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랬더니 발레가 있어. 부교, 가톨릭 국가도 성장했는데요. 프랑스는 뭐 대표적인 성장,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성장했잖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걸 다 바꿔버려. 또 하나가 기독교를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네. 발레. 예를 들어서 일본은 기독교 아니잖아. 한국도 그렇죠. 이건 유교야. 또 유교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화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냐? 제도적인 거야. 제도라는 건 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규칙이에요. 경제 거래에 관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규칙이, 제도가 인센티브를 역할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사유재산 보장. 이게 이제 재산권이잖아요. 그 나라의 재산권 보장되는 재산권 제도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동기부여를 주더라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고, 또는 투자, 또는 혁신,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 그 다음에 근로.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혁신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이익이 나의 개인의 재산이 된다라는 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특허권 같은 건 기술혁신, 연구개발, 여기에, 그러니까 특히 사유재산은 열심히 투자하고 일할 동기부여를 준 거라면, 뭐 혁신은 빼고, 특허라는 건 기술개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하게 만든 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제도, 금융제도라는 건 물적자본, 자본 조달. 금융제도가 발달해야지만, 물적자본을 제가 기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계를 살려면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하는 거, 물적자본이고, 대중교육제도가 바로 인적자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가격이라, 시장을 메인에다 갖다 놨더라. 제도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죠. 자본주의 제도. 그 다음에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건설, 고속도로, 항만, 뭐 이런 거 제대로 깔았더라. 이렇게 많이 깔았냐, 못 깔았냐. 이런 게 돼 있으면, 어, 경제가 이건 설명이 잘 돼. 특히 우리나라하고 뭐 아르헨티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나름 설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을 좀 더 남북한 문제에서 특히 설명이 돼요. 남북한은 같은 문화도 같죠. 지리도 같아. 근데 왜 경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제도.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지리적 문화적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나라의 차이는 제도 선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제도가 다르냐? 다른 나라도 많이 마찬가지예요. 자, 제도는 요거 이제 하나 풀고 제도 차이를 제가 엄밀하게 볼게요. 총 생산 능력 증가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생산성에 기반한 노동 시간. 노동 시간이 길면 생산량이 변할 거죠. 노동자가 들어갔죠.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적 자본, 그다음에 물리적 생산 설비, 이게 이제 물적 자본이죠. 물적 자본이라고 보면 돼요. 생산 설비, 기계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거니까 뭐 아주 쉽죠. 통화하고 생산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원화를 늘렸다. 이게 뭐 생산 능력과 아주 관계없지는 않지만 생산 함수에서는 상관이 없죠. 이건 너무 쉬웠고요. 자, 그럼 이제 제도 차이를 한번 가보죠. 제도를 크게 둘로 나눌 건데, 하나가 추출적 제도예요. 추출한다,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착취적 제도라는 거예요. 추출이라는 말 속에서 착취. 그러니까 엘리트가 여기 이제 인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엘리트가 여기에서 추출한다, 착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되죠. 직접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 성장을 가능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죠. 뭐 기술 혁신하고 막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사유재산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출적 제도, 착취 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을 떠올리시면 돼요. 창조적 파괴, 이거 슌페터가 얘기하는데, 창조적 파괴는 뭐냐면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 이건 이제 기술 개발이죠. 오히려 이 혁신, 창조적 파괴를 지배 엘리트의 위협이 된다고 위협이 되어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지배 엘리트가 기득권이잖아요.
이 창조적 파괴는 기존 거를 없애버린 거니까 기득권의 위협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추출적 제도에서는 침체되지. 그러나 이 남한은 포괄적 제도라, 포괄시킨다, 다 품어 안는다는 얘기예요. 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사는 보장가지고 혁신 얼마든지 보장합니다. 혁신하세요. 그리고 얘네는 기존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북한 여기 위에 보면 얘네들은 기존의 경제적 지위를 철저하게 보장을 하는 거야.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같은 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경쟁을 해라 이거야. 경쟁을 했는데 패배를 하면 네가 아무리 기득권이라도 너는 그냥 패배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혁신, 근면 뭐 이런 거 하려고 강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접 강제한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게끔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성장이 일어나죠.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왜 출발했냐? 영국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유재산 보장해주고 창조적 파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제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기존의 경제적 지위, 네가 기존의 부자였어? 근데 요번에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그럼 넌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줘야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득권을 보장해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적 지위를 절대로 보장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